자,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 앞에 2시간 동안 수업을 했고, 이제, 어, 마지막 한 4, 50분 정도 남았죠? 4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종합소득세 파트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세금 다 내시니까, 내시고, 이게 저번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5월 달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월 달은 뭐 과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휴일도 많죠. 그래서 휴일도 많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이 가장 바쁜 달이죠. 가장 바쁜 달이라서 거의 뭐, 어, 어떻게 보면 뭐 좀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할까? 그 기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저나 지나고 이제 6월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한가해지는 거죠. 한가해지는 거고. 그래서 5월 달은, 어, 보통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달이 아니라 이제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 소득세 기본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별로 1년간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죠. 근데 납세 의무자는 이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나눠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체크한 날이 있습니다. 체크한 날이 있는데 거주자는 국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따지지는 않고요. 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로 일을 하러 많이 오시죠. 오는데 외국인 분들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보통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돈을 받으시고 소득세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는데 그분들은 국적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이제 그 국적과 상관없이 이제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구분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하고 자, 거주자는 일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갖다가 우리는 거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과세기간 및 납세지인데요. 원칙은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언제 신고합니까? 5월에 신고하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갖다가 신고합니다. 어디에?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합니다. 내가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사업장이 이제 경기도 부천에 있어요. 경기도 부천에 이제 남부천 세무사라고 있는데 거기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있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집은 이제 양천구에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 신고는 양천구 양천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련된 부가세 신고는 남부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고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이고 요거 좀 주의하세요. 이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 나요. 요게 상속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슬프죠. 네, 마음도 아프고 슬픕니다. 그럴 때 있어서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추스리시고 나서 상속세 신고할 때 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상속세 신고하는 것들은 좀 대부분 다 알아요. 아는데 소득세 신고하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세관청에서 신고했는데 뭐 특히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우리
신용카드에 매출한 것도 있고, 뭐 현금요소 판매한 것도 있고, 매출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요거 추계해가지고 과세하라고 과세부 통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지나서 나오죠. 지나서 나오는데, 본인 상속인은 까먹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오면은, 아,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죠. 세금도 금액이 크다. 이러면 뭐 몇천만 원 나왔다. 이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발생했던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만 그 자료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이제 상소인 같은 경우는 그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또 중요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셔야 돼요. 요거 전자신고 안 됩니다. 요거 서면 신고하셔야 돼요. 요 신고 납부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시면 되고. 또 제가 아까 지금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신고는 제때 해야 됩니다. 제때 안 하다. 하루라도 늦었다. 그러면 납세자가 신고한 게 불성실하다. 요거는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신고하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없죠. 일단은 상속인은 다, 아는 사람이 다, 법정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없으면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상속인이 나중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속을 아예 포기하자는 이상은 일단은, 뭐, 이제, 상속인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납부하셔야 되고, 보통 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돈에서 이렇게 납부하는 거죠. 해가지고. 네. 기억하셨다가 일단 소득세도 신고해야 된다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금액. 자,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필요 경비가 없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수익 금액이에요. 그리고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을 합쳐가지고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초과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죠. 종합소득세는 뭐다? 종합소득이죠.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근로소득이면 그것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금년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 그럼 그것도 같이 신고하셔야 되고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한 뺀 금액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5,900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과 마찬가지죠.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 뺀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또 국민연금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타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끝났다고 하면은 종합소득 신고 안 하셔도 되지만 연금소득만 있다. 그러면 신고 안 하셔도 되지만 타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네. 기타 소득도 필요한 비를 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왜냐면 뒤에 잘렸는데 이게 전체 다 합산해서 한 게 종합소득입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것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그럼 사업소득도 플러스 해야 되고 이것도 플러스 해야 되고 근로소득도 있다 그럼 근로소득 플러스 해야 되고 다 플러스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누락하면 과소신고가 되시는 거예요. 올해 좀 제가 소득세 신고할 때 보니까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안내자료 보면은 요것도 합산 신고 대상이라고 다 포함이 다 돼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빠뜨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 체크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식을 양도하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랍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요거 2천만 원 초과하면은 그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냥 금융소득만 있으시면은 뭐 세부담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은 이제 이 합산하면 이제 소득세 자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세금이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이제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요렇게 돼버리죠. 요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합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이 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계산해 보면은 그냥 금융소득만 있으면 8천만 원까지도 세부담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타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플러스 되니까 이제 세부담이 요렇게 추가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추가됩니다. 어, 자, 무신고 했을 때는 20%예요. 20%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금액 또 만분의 7 수익금액 좀 큰 금액을 갖다가 신고 부수세 가산세로 들어갑니다.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는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10%고요. 그래서 신고는 하시라고 했죠. 무조건. 예. 가산세 차이가 10% 차이가 나, 50%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앞선과 거의 똑같아요. 자, 미납세액의 미납기간의 10만 분의 20이 그리고 어, 이제 고지서가 납부 안 하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면 3%가 추가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인데요. 신고 유형은 보통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에 따라서 판단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성실신고만 해당 사업년도에 수익 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 세무사가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제출해야 되고 요거는 금액이 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도소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5,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15억이고요.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5억입니다. 7억 5천. 서비스업은 9억입니다.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세무사가 자,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갖다가 이것도 제출해야 돼요. 요 성실신고 대상이면은 신고 기간이 아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예요. 자, 한 달 연장됩니다. 자, 요거는 나머지 요 외부 조정 대상자냐 복식부기 업무 대상자는 신고 안내 자료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5월달이 되면은 안내 자료 다 받으실 거예요. 보면은 자기 유형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자, 외부 조정 대상자는 뭐냐? 이거는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업자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 6억, 그다음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뭐 건설업 같은 경우 3억 이상이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1.5억입니다. 1억 5천 이상입니다. 요거는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될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외부 조정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업무자는 이게 자기 조정 대상, 뭐 자기가 조정해도 됩니다. 이건 직전 연도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3억. 그리고 뭐 제조업이나 음식방업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7,500입니다. 그래서 간편정보 대상자는 요 복식부기 업무자의 수익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 3억, 제조업이나 음식방업 같은 경우는 1억 5천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7,500. 예,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정보 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 대상자는 요거는 이제 추계 신고했을 때 내가 기준경비를 적용받을지 또는 단순경비를 적용받을지 요걸 나타내는 건데요. 자, 기준경비 대상자는 1과 1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다 기준경비 대상자예요.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더 좋아요, 이게. 이게 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경비율이 추계 신고했을 때, 장부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정하는 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냐, 이거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건데,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미달이 되는 사업자들은 단순경비 대상자입니다. 자, 도매업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에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연도에 3억 이상이면은 이거 기준경비 대상자예요. 제조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에 3,600만 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 기준경비 대상자입니다. 서비스업은 2,400만 원 이상 그리고 7,500만 원 이상 둘 중에 하나 충족하시면 기준경비 대상자예요. 인적영업 대상자 우리 프리랜서 분들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이상. 그 신규 사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간편정보 대상자예요. 요거 그 전문직 조사자는 이제 무조건 복지부교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간편정보 대상자가 아니라 복지부교 의무자입니다. 작년에 폐업에서도 사업 이력이 있으면은 신규로 사업한 거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간편정보 대상자가 복지부교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게 20% 적용해요. 100만 원 한도내에서. 그래서 복지부교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은 하고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면은 여기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안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돈에서 20%. 금액이 꽤 커요, 그래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아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때 무기정 가산세를 묻습니다. 산출세액이 20%니까 이거 금액이 꽤 큽니다. 꽤 커요. 단 신규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요 무기정 가산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은 신고 안내자를 보면은 그게 무기정 가산세 해당 여부를 갖다 추계 신고할 때 무기정 대상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신고 안내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거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정 가산세에서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 안내자를 보면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형은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계 신고했을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요. A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죠. 이거는 기준경비 적용하는 거고 B유형은 자기조정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고 여기 기준경비 추계 신고했을 때 C유형도 그 기준경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고 D유형은 간편정보 대상자예요. 이거는 기장 의무는 간편정보죠. 그리고 이게 추계 신고했을 때는 기준경비. 이 유형은 단순경비에 적용 대상자예요. 이거 간편정보 대상자인데 추계 신고했을 때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거 이 유형이에요. 자, F하고 G인데 이거는 뭐 납부세액이 있냐 없냐 이거 제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V 유형은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자, 주택임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수익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 할 수 있죠.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고 13% 세율로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요. 자, 우리 기장을 신고하면은 실질적인 수익 금액에다가 실제 경비를 빼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건비라든지 우리 뭐 적격정비, 영수증 수취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경비를 빼주는 거죠. 요거 이제 간편정보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식부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간편정보 대상자는 복식부기로 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은 실질 수익인데 경비는 뭡니까?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에 따라 경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여기에는 이제 단순경비율과 유동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훨씬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에 가입을 대상자한테 가입 안 했다. 그러면 단순경비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는 매출액에다가 단순경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경비율이. 그래서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요. 90%가 넘고. 그래서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기준경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경비는 우리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준경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주요경비 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빼고요. 과세표준율과하고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신규로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다 간편정보 대상자이실 건데, 그러면 간편정보 대상자는, 자, 우리 간편정보 어떻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해요. 요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자, 매출액에서 어, 빼는 거죠. 빼는 건데, 자, 매출원가 우리 상품과 관련된 매출원가 있으면은 매출원가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비를 갖다 이렇게 빼는 거죠. 사업가 안에 있는 거. 뭐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최대 뭐 인증 경비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틀립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1,2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에 따라서 적용료를 적용해요. 적용료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면은 3,6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600에다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수익 금액에 따라서 적용료를 계산하는데 적용률 계산하는데 수익 금액에서 뭐 계산하니까 3,600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수익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법 그 경비 내용 한도 계산하는 거 보면은 한도 계산에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자, 간편정보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여기 국세청에 들어가시면은 간편정보 서식을 다운받는 게 있습니다. 다운받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국세신고 안내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종합소득세 간편정보 안내 들어가시면 요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간편정보를 기장했을 때는 무기정가산세 적용이 배제하죠. 산출세액이 20%니까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5년간 이용공제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뭐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서식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계정 과목 적으시고 이렇게 금액 적으시고 뭐 세개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카드는 카드고 비걸 하나에다가. 세 개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복식부기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우리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행계산액시상표라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요거 첨부하지 않으시면은 요거 무신고로 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납부의 세액의 20%하고 그리고 수익금액의 0.07%. 큰 금액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이 20%예요. 이제 두 중에 큰 금액을 갖다가 부과합니다. 자, 추계했을 때, 추계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추계소득 금액은 다중경비율은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요 금액이, 경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경비율이.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수익 금액 경비율만큼을 빼준 금액을 추계소득 금액으로 하니까 세부담은 요거 굉장히 낮아져요. 낮아지고, 소득 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근데 기준경비 대상자는
요거 소득 금액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 매입 비용과 임차료하고 인건비는 우리 증빙에서 확인되는 거 갖다 빼주고 여기에다가 수익 금액에다 기준 경비를 곱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기준 경비의 또 2분의 1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 경비 자체가 또 낮고요, 이게. 요거랑 단순 경비를 계산한 거에다가 간편장부 대상자는 2.8%,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3.4%죠.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최소 이게 소득 금액이 2.8%가 높아지는 겁니다. 주요 경비는 이제 우리 상품이나 이런 거 매입가격. 임차료는 뭐 임차료죠. 임차료고. 그리고 인건비는 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 요것도 주요 경비를 빼주고. 업종별로 상이하고요. 요거는 매년 4월 정도에 이게 매년 바뀝니다. 기준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매년 4월 정도에 이게 이제 모시가 돼요. 모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매년 바뀌어요. 조금씩. 자, 아까 우리 장부로 하면은 수익 금액보다 경비가 더 커요. 그럼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그 결손금은 이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1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소득과 공제하고 남은 15년간 이율해가지고 15년간 다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 타소득과 이제 통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만 이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간의 이자 비용이 더 많아가지고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어. 그러면 요거는 타소득과 공제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바로 이율 해가지고 그 다음 15년간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빼줘야 돼요. 빼줍니다. 근데 주택 임대는 타소득과 공제 가능해요. 일반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아까 추계신고라는 거는 기준경비과 단순경비 신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월구성은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에만 공제가 안 되고 다음에 또 상부를 신고하면은 그때 또 이월구성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뭐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때 기장을 하시면은 추후에 이익이 발생하면은 15년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용 계좌예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서식이 이게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입니다. 자, 사업용 계좌는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 그러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야 돼요, 국세청에. 그리고 저 사업용하고 가계형으로 이제 구분해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갖다가 홈택스에 국세청에다가 등록하셔야 돼요. 이거 등록 안 하시면은 가산세도 있고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세요. 요 간편정보 대상자는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는 등록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 있잖아요. 프리랜서 분들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요거 복식부기 의무자십니다. 그럼 이분들도 내가 사업자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야 돼요. 네. 가끔씩 저한테 그 소득세 신고 이렇게 의뢰하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프리랜서인데 아니 나는 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인데 왜 여기 가산세가 있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프리랜서 3.4%대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분들도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이 7,500원이 넘어가면은 6월 말까지 우리 사업용 계좌에 등록하셔야 돼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언제 등록하냐 이거예요.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하는 건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을 판단해요. 그래서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뭐다? 복식부기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때 6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6월 30일 날, 그러니까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 6월 달에는 뭐다? 사업용 계좌를 갖다가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셔야 되고. 한번 등록하고 난 이후부터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기까지는 자, 5월 신고할 때까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일단 가산세가 0.2%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요거 그냥 직전여도 수익 금액 전체 0.2% 이거 가산세 묻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 등록하셔야 돼요. 일단. 또 미사용한 거 그리고 미신고한 거 요거 미신고하는 수익 금액과 미사용 금액 합계 이게 큰 금액이니까 요것도 요두 중에 중복해서는 사용 안 됩니다. 중복해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에서 0.2%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용 계좌를 신고 안 하셨으면은 자 세법상 세액 감면이 적용 못 받아요. 요게 좀 크죠. 요것도 크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자예요. 자, 그럼 신규 사업자니까 얘는 2024년도에는 간편정보 대상자죠. 근데 2024년도에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6억이에요. 6억입니다.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6억이 발생했어요.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025년도에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간편정보 대상자니까 2024년도 거 2025년도에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자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6억이니까 2025년도부터는 뭡니까? 복지부기 의무자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제 6억이 됐으니까 2025년도 6월 30일까지는 뭐 해야 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돼요. 요거 본인 계좌를 그냥 국세청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자 번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사업용 계좌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등록하냐?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등록, 증명 등록 신청 요 메뉴 들어가시고 세금 관련 신청 등록 공표문에 들어가시고 사업용 공익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설 여기 클릭하시면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요. 그래서 본인 인적 사항이 나오고 여기다가 사업용 계좌번호 적으시고 여기에다가 조회하시고 나서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사업용 계좌가 신고가 됩니다. 꼭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뭐 다른 사람 거 제가 캡처할 수 없어가지고 제 거예요. 제 건데 제 거 이거 사업자 번호에 제가 개설이 된 사업용 계좌입니다. 저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세 절세 전략인데 이거 뭐 사실 절세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정부를 해서 절약하면은 일단 무기장 가산세가 절약되죠. 그리고 장부를 하시면 웬만하면은 이게 기준경비의 대상자시면은 일단 기준경비를 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장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장부하시는 게 그나마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하셨으면은 증빙 자료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용 계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식부기 의무자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도 되는데 일단 사업용 계좌를 갖다가 이제
등록해 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가 아니에요. 국세청에 등록하는 게 사업용 계좌입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서 그러니까 본인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등록한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다 세법에 나와 있는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사업용 계좌로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요거 그거는 국세청에 등록을 안 하면 그 사업용 계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복식부기로 의무자로 전환됐으면 6월 30일까지 하셔야 돼요.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제가 여기 이제 어디서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등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만 입력시키시면 돼요. 6월 말까지 하셔야 돼요. 기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장은 못했다도 뭐 증빙서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고 자,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금융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 거래처한테 대금을 지급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산세를 문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가산세는 2%지만 뭐요? 가산세는 2%입니다. 우리 저기 뭐야 적격정비 서류를 수취 못했을 경우에 2%인데 근데 이제 세금은 2%보다 훨씬 크죠. 세율 자체가 벌써 6%부터 시작하니까 45%까지 뭐 나오니까 그 결손이 발생한 무시자를 신고하는 기한은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절세하는 비법은 뭐다? 일단 신고부터 하셔야 돼요. 신고하면은 뭐다? 예, 납세자가 신고한 게 적정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한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납세자가 신고한 게 불성실한 걸 봐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지 끝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자, 그래서 각종 의무를 제가 아까 말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잘 이행하셔가지고 가사세 부담이 없는 게 절세하는 비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한 개 하시고 장시간 이제 강의 듣는다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